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1년째 국회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정부 부처와의 교류를 거쳐 행정수도 특별법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산업단지 증가로 화학사고 위험이 커진 천안시에 화학보호복과 방독면 등 전문 장비를 갖춘 방제 장비함이 설치됐습니다. 초기 대응 강화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산시 염치읍 송공일이 경로당이 노후화에 따른 신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아산시는 주민 부담을 이유로 도시재생시설 활용 대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세종시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국회 문턱은커녕 발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냈는데요. 세종시가 그동안 정부 부처와 물밑 조율을 마친 수정안을 들고 올해 다시 한번 입법 드라이브를 겁니다. 이번엔 행정수도 특별법과 연계하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출범의 근거가 된 세종시 설치 특별법, 일명 세종시법입니다. 지난해 초 세종시는 현재 30개 조문에 불과한 이 법을 128개 조문으로 대폭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층제 행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특례를 확보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개정안은 국회 발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독자적인 법안 밀어붙이기 대신 행정안전부 등 소관부처와 쟁점 사항을 조율하는 데 공을 들였다는 게 세종시의 설명입니다. 지금 세종법이 부처랑 어느 정도 조율된 안을 저희가 갖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연초에 국토실과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추진 전략의 핵심은 행정수도 특별법과의 연계입니다. 세종시법만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과 맞물린 행정수도법 제정과 발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행정수도 지위나 재정특례 등의 부분이 두 법 간에 상호 연계돼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저희는 목표는 좀 연초에 행정수도 특별법이 좀 국회에서 제정이 되면서 이와 연계해서 세종시법도 같이 개정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청을 드릴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머지않아 행정수도법과 세종시법이 동시에 통과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산업단지가 늘어나면서 화학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화학물질 방제 장비함이 천안에 설치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60시간 동안 이어지며 축구장 27개 면적을 태웠습니다. 산업단지 증가로 천안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에는 330여 곳에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사고 발생 시 위험도는 더 큽니다. 화학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입니다. 이를 위해 천안시에 화학보호복과 전면형 방독면, 유해물질 흡착제 등 17종 145점의 전문 장비가 담긴 방제 장비함이 설치됐습니다. 얼마나 빨리 초기에 이러한 화학물질을 방제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공동 방제함 설치를 통해서 방제 장비를 빠르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그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제 장비함 비치 사업은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 1억 2천만 원을 전액 지원해 추진됐습니다. 천안시는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도시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방제 장비함은 화학물질 취급이 잦은 제4 일반 산업단지와 천흥, 풍세산단 등 주요 거점 3곳에 설치됐습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방제 장비 점검과 교육을 강화해 화학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 염치읍 송공 1리 주민들이 노후화된 경로당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0년 가까이 사용된 건물에 누수까지 발생하면서 이전 신축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시에선 대안으로 인근 송곡 창장마루 안에 경로당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김장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시 염치읍 송곡 1리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으로 사용된 지 50년 가까이 되면서 건물 곳곳이 노후화됐습니다. 지난해 가을에는 빗물이 새 한 달 넘게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진입로마저 좁아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큽니다. 천장이 누수돼 갖고 지금 이쪽에 지금 깨끗하지만 이게 다 해갖고 뭐 읍사무소에서 와서 도배도 해주고 또 한 달 동안 이용도 못했어요, 가을에. 그런 입장인데 이게 전기 같은 것도 오래돼가지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쓰긴 쓰는데 좀 마음이 편치를 안 해요. 이런 상황 속에 주민들은 경로당 신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놀이터 거리 좀 옮겨가지고 거기에 경로당을 좀 마을이관 만들고 그 지금 마을이라는 자리는 또 주차장으로 대체하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 아산시는 경로당 노후화와 협소한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했습니다. 다만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마을이 부지를 직접 취득해야 해 주민 부담이 크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축 대신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 중인 송곡 창장마루 내부에 경로당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장마루 안에다가 경로당을 마련을 하고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올해 안에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안이 제시되긴 했지만 단독 사용과 공간 부족 등 현실적인 우려도 여전해 경로당 이전 문제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22일 염치읍을 시작으로 관내 17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시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화는 지역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세현 시장과 관련 부서장이 동행해 주민 건의에 증문 즉답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시는 형식적인 보고를 줄이고 생활 밀착형 민원 해결에 집중해 시정에 대한 신뢰와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대화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의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입니다. 충청남도가 지난해 수출 971억 달러, 수입 377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 수지 594억 달러 흑자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은 전년보다 4.8% 증가했고 수입은 8.4% 감소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단일 품목이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는 수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어 수출 다변화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천안과 아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민들은 앞으로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종합검진 비용의 20%를 감면받습니다. 순천향대와 부속 천안병원은 천안, 아산 두 자치단체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재 고교 학점제 선택 과목은 출석만 해도 학점이 이수되는 개편안을 통과시켜 교육부에 제출했는데요. 이를 두고 교원 3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란인지 강혜진 기자가 고교교육특별위원이자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선 이 고교 학점제가 무엇이고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고교 학점제는 대학의 학점제처럼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한 학점을 누적하여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정해진 이수 기준에 충족해야 학점이 부여되는데 이 이수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는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과목은 미수로 처리되며 고등학교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을 하는 제도가 고교학점제입니다. 이걸 시행하는 이유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을 통해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학생이 선택한 과목에서 최소한의 학습 성과를 보장하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책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충 수업을 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번 개편안을 제시했는데 이 핵심 내용은 어떻게 바뀐 건가요? 이번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시한 개편 방향의 핵심은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을 과목 성격에 맞게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의결로 반영된 내용은 학점 이수 기준을 정할 때 기존처럼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기준을 바꾼 점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권고 사항으로는 공통 과목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함께 반영하되 선택 과목은 출석률 중심으로 이수 기준을 설정하자는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새 학기부터 이 출석률과 성취율 중 하나 이상만 반영을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우려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권고한 방향대로 이수 기준이 적용된다면 1학년 공통 과목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충족해야 되고 2, 3학년은 선택 과목으로 출석률만 충족하면 이수가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때 이수 기준에 미도달하는 과목은 대학처럼 곧바로 미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학생이 이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충학습을 제공하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즉 최성보를 통해 학점 이수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취지 자체는 학업 성취가 부족한 학생을 지원해 학습 결손을 줄이자는 것이고 실제로 보충 지도를 통해 성취 수준이 향상된다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의 우려는 교실에는 중학교 수준의 개념인 인수분해를 못하는 학생, 더 나아가 초등 개념인 분수의 계산이 안 되는 학생, 기초 영어 어휘가 취약한 학생, 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출석 자체가 어려운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최성보만으로 짧은 기간의 학업 성취율을 일률적으로 우리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그 우려 때문에 이 전국의 교원 3단체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거기 핵심 내용은 어떤 식으로 좀 가자는 의견인가요? 학업 성취율 반영은 아직 제도가 충분히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학교, 학생, 교사 모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현장에서는 최소 성취 보장 지도의 실효성 한계와 운영의 어려움을 그 과정에서 이미 겪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학력을 형식적 보충 지도로 해결하기보다는 학생 맞춤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초학력 보장 체계와 인력, 시간 등 지원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며 그 기반이 갖춰지기 전에는 공통 과목의 학업 성취율을 이수 기준으로 연동하여 적용을 서두르기보다는 좀 더 유예하고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원 3단체의 공동 성명서 핵심 취지입니다. 해결 방안을 교사로서 제시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째, 책임 교육의 핵심은 교과별 최소 성취 수준이 보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준비를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요구하기보다는 고등학교 이전, 특히 중학교 단계부터 교과별 최소 성취 수준의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하고 진단, 지원, 보완이 이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먼저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최성보가 형식적 보충이 아니라 실제 학습 결손을 메우는 지원이 되도록 시간, 인력 프로그램, 즉 현재도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온라인 학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등과 같은 기반이 확충하여 학교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운영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반이 갖춰진 이후에 이수 기준을 안정적으로 적용할 때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책임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교학점제가 잘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용인의 한 가족이 전국의 현충시설 80여 곳을 찾아다니는 현축탑 투어를 진행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3개월 동안 현충시설을 찾아 전국을 누빈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계단을 오르는 9살 김단우 군. 춥고 숨이 차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날 찾은 곳은 일제강점기 실력 항쟁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세운 안성 3.1운동 기념관. 일제 식민 통치 기간을 무력으로 몰아내며 이틀간의 해방을 맞았던 주민들을 기리는 곳 앞에서 단우군 가족은 고개를 숙입니다. 전시관을 둘러보며 아빠의 설명을 듣던 단우군은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만세 운동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무력을 사용해가지고 일본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를 막 습격을 한 거야. 아이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여행.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작한 현충시설 스탬프 투어는 어느새 전국 82곳을 도는 여정이 됐습니다. 강원 접경지에서 제주도, 울릉도까지 단우는 가는 곳마다 태극기를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표정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호기심,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숙연함이 묻어났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사진을 찍으면서 일본의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과 함께 만세를 외치고 싶었고 나라를 위해 지켜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는 설명을 덧붙이기보다 아이 스스로 느끼게 두었습니다. 학도병들이라든지 전투에 참가한 그 어린 그런 군인들을 봤을 때 단우가 또 어떻게 저렇게 나갔지? 뭐 이런 또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엄마는 이 시간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사진첩을 만들고 단우의 말을 글로 옮겼습니다. 이 가족에게 현충시설은 견학이 아니라 마음으로 배우는 교실이 됐습니다. 그 진심은 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김 씨 가족은 지난 21일 국가보훈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22년에도 현충시설 100곳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가족이 함께 일상 속의 보훈의 가치를 찾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생각하고 책에서 머물렀던 인물들을 현충시설에서 만난 단우군.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쌓일 때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깊은 풍미로 인기가 높은 건조 숙성 소고기, 이른바 드라이에이징 육류를 맛보려면 보통 3주 이상의 긴 기다림이 필요했는데요. 최근 농촌진흥청이 적외선을 이용해 이 숙성 기간을 단 48시간으로 줄이는 신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냈습니다. 소비자들은 고품질 숙성 소고기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김다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마위 선홍빛 소고기가 먹기 좋게 잘립니다. 겉은 건조된 듯 보이지만 속은 촉촉한 육즙을 머금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선보인 이 소고기는 적외선을 쏘여 숙성했습니다. 20에서 35도의 적외선으로 표면을 가열하면서 동시에 차가운 바람을 불어넣는 방식입니다. 세균 증식은 억제하고 단백질 분해 요소 반응을 빠르게 일으켜 최소 3주가 걸리던 숙성 기간을 단 48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적외선을 이용하면 질겨서 구이용으로 쓰기 어려웠던 저지방 부위도 이틀 만에 부드러운 숙성육으로 변합니다.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육질은 25% 이상 부드러워지고 감칠맛은 내는 유리 아미노산 수치는 1.5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특히 먹을 수 있는 부위가 기존 방식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길게는 한 달에서 100일까지 숙성을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율이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틀 동안에 표면만 얇게 건조시키다 보니까 수율이 한 85% 정도 돼가지고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들은 제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1등급이나 원뿔 같은 저등급 위주로 해가지고 숙성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육작용도 좋아지고 가격도 이제 저렴하다는 호평이 이어져서 지금 매일 생산한 게 바로바로 완판되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기술 보급이 확대되면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에 고품질 숙성 소고기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 세종시에서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 자료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지난 2024년 361명에서 지난해 453명, 올해 546명으로 해마다 100명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체납액 역시 2024년 170억 원에서 올해 318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시는 이에 대응해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과 급여를 압류하는 한편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체납 차량의 동선을 파악하고 변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세종시가 미래 정보보안 전문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해 핵태온 세종 청소년 사이버 보안 챌린지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합니다. 세종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8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다음 달 2일부터 닷새 동안 경진대회와 함께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됩니다. 참가 학생들은 국내 유명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 수상 이력을 가진 강사진으로부터 직접 인공지능과 웹 취약점 분석 등 실전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도내 산업농공단지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유휴부지를 보유한 기업으로 자가소비형 태양광 100kW나 에너지 저장장치 200kWh 이상을 설치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인 2월 27일까지 해당 시군 담당 부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전기요금 절감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됩니다. BTV 뉴스는 아래 QR과 URL을 통해 지역 채널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